구교용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그 흔히들 말하는 굉장히 폭발력 있는 분이죠. 용해인 의원님 모시고 대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저기 2부에 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갔어 집에? 집에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허재무 씨가 없으면 방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특별하게 투입을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또 용해인 의원님보다 놀랍게도 동생입니다, 제가. 아, 진짜요? 예, 저 우리 혜인 누나랑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혜인 제가 많이 누나, 좀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용 의원님 그 한동안 방송에서 좀 얼굴을 뵙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거 좀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작년 연말에는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의정보고회를 진행을 하느라고 한 40일 정도 22개 지역에 다녔어요. 22개 지역이요? 네, 예. 그래서 좀 정신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 연합정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하는 데에 좀 많은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 활동은 좀 줄이고 이 연합정당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국 지역을 22개나 다녔다고 했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신 겁니까? 그 대중 없이 다 다녔습니다. 뭐 강원도도 다녀오고요. 뭐 경상도, 제주도, 뭐 호남, 맞아요. 충청도, 세종 다 다녀왔습니다. 대구도 가신 거죠? 네, 대구도 다녀왔어요. 혹시나 빠진 데가 있을까 봐 골고루 여쭤봤는데, 다녀오셨습니다. 네, 제가 네. 뭐 사실은 다 시군구를 다 다녔으면 좋았겠지만 그러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군 단위까지 권역으로 묶어서 좀 최대한 다녀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남 고흥군 이런 데에서도 이제 의정보고회를 했습니다. 나로 멀리까지. 있는 고흥군도 가셨군요. 그 유자 맛있습니다. 유자 맛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아니 일단은 몸풀기로 좀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맞아요. 혹시 유호정 의원하고는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좀 있으세요? 의정 활동하면서 이렇게 종종 봤었고 21대 가장 젊은 의원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맞다, 면을 맞다. 보면은 류호정 의원, 용해인 의원님, 뭐 전용기 의원 이렇게 맞습니다. 해가지고 90년대생들 이렇게 있잖아요. 네, 임기 초에는 그렇게 3명이 묶여서 90년대생 인터뷰 많이 의원으로, 하시고. 네, 네. 인터뷰 많이 했었고 맞다, 언론이 엄청 주목했죠. 네, 예. 이제 뒤로 가면서는 류호정 의원님이랑 뭐 개인적으로 뭐 뭘 같이 많이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마주치는 일들이 많았고 그 국회의원직 그만두시고 나서는 따로 연락을 하거나 뵌 적은 없습니다. 용 의원님도 의정 활동을 하시니까 혹시 후원회장이라는 게 있으세요? 네, 있죠. 네. 후원회장 누구십니까 혹시? 지금은 이제 그 최승현 노무사라는 분이 맡아주고 계시고요. 뭐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이런 좀 노동자들 편에서는 노동자 편에 계시네. 네, 노무사 분들이 계세요. 이제 거기서 이제 저랑 같이 쭉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최승현 노무사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고 계시고 그 이전에는 저의 오랜 기본소득 스승이신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님이 후원회장을 맡아주셨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렇게 류호정 네. 전 의원 후원회장이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누가 맡았는데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예. 바로 진중권 교수가 네.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1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 세대 정치인들의 분투를 응원하는 의미에서 내가 류호정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제가 코멘트할 일은 아니라. 그래요? 아니 지금 우리 독자들의 반응이 쏟아지는데 건댕 아빠님이 용해인 의원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죠. 이렇게 했고 레몬 바지다 이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비례 2번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이런 질문들 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비례연합정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보당, 새진보연합, 시민사회 이렇게 법야권 참여하는 연합이 생겼는데 이 결성 계기가 좀 어떻게 됩니까, 용 의원님? 작년 말에 이제 제가 반윤 개혁 연합 정치를 이제 제안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좀 쭉 시민사회와 이제 반윤 개혁 연합 정치에 의지가 있는 분들을 많이 물밑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려면 어쨌든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한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반윤개혁 연합정치를 열어나가기 위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의 결실이 이제 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동형 유지 결정을 이제 내렸죠. 광주 5.18 국립묘지 앞에서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 연합정치, 반윤개혁 연합정치를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고요. 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례연합으로서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정당이 있는 것이고, 이제 정책과 관련돼서도 좀 구체적인 정책 협의들을 좀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은 공을 들여서 해왔군요. 진행을 네. 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조만간 그 내용들도 좀 국민들 앞에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로 약간 시계추를 돌려보면은 음. 그 5.18 묘역에서 발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민주당이 법리평으로 회귀하는 게 아니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 어간의 과정에서 우리 용 의원님 이재명 대표 직접 만났습니까? 아니요, 직접 뵙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따로 누구랑 주로 얘기를 하신 겁니까? 네, 뭐 따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국회에도 네. 많은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좀 실제로 연동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했었고요. 중간에 이제 어떤 정당들에서는 이제 반반 캡을 씌우자, 그래서 반은 병립형으로 하고 반은 연동형으로 하자 이런 제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방식은 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절대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합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결국에는 여기서 과거로 병립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향후 10년 정도는 좀 다시 정치개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질 텐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걸 두고 고민하면서 이제 비례연합정당을 제안하게 된 거죠. 그 연합정당을 하면서 아까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투여했다고 했는데 어제 박주민 의원도 왔다 갔거든요. 정책과제 맞아요. 연구하는데 카운터 파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준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좀 내세울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정치 협상보다 정책 협상을 더 많이 했어요. 정치 네. 협상. 오, 네. 정책 몇 석 할 거보다. 그죠? 네, 그거보다 예. 더 많이 만나서 더 많이 논의를 했고요. 이제 저희 새진보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혁적인 과제들을 좀 과감하게 제안을 했고, 민주당이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전향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정책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심판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고 나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면 그러면 그 뒤에 대한민국은 어떤 그렇죠. 모습이어야 그게 되는가, 중요하죠. 이 부분을 채워나가는 데 좀 많은 노력을 했고요. 뭐 결선투표제를 비롯한 정치개혁 방안에서부터 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탄소세라거나 이런 그 제도들도 같이 네.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결선 투표 이 부분은 개혁신당도 주장하는 부분 같은데 뭐 정당 연합정당 이외에 밖에 있는 세력하고도 뜻이 같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뭐 이번 선거 국면에서 저희가 개혁신당이랑 같이 할 일은 없겠지만 뭐 그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정치개혁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뭐 당연히 그 표결에 있어서 같은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선 투표제 도입이라는 건 사실 거대 양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리그에서는 제3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수용하기 어려운 안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이 수용하기 맞습니까? 그 내용을? 결선투표제와 관련돼서 저는 거대 양당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사실 이번 이 연합정치라는 것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진보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합정치가 총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까지 쭉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이 실제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이 선거에 네. 반영되는 것과 동시에 또 여러 가지 사표를 방지하면서도 조금 더 연합 정치의 어떤 정신들과 그 취지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정책 협상을 정말 오래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람을 뽑는 협상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데 이번에 국민 후보 선출 과정에서 좀 맞아요. 약간 잡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같은 일원이니까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뭐 일단 그 2명의 후보가 사퇴 의사를 그렇죠. 밝히셨는데요. 네. 뭐 쉽지 않았을 텐데 더불어민주연합의 승리를 위해서 후보들께서 결단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말부터 이 반윤 개혁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강조했던 것이 속도감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이 결정을 하고 우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정과 개혁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선거제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의들
논의들이 좀 지연되고 좀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네. 그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이제 준비하고 토론하지 못한 것도 일정 부분은 좀 벌어진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번에 시민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들도 뭐 개개인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좀 그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하고 다음번에 우리가 연합 정치를 다시 한번 구현한다면 좀 이 오랜 시간 함께 준비하고 토론해서 이 과정들과 결과들까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좀 부족함 없고 아쉬움 없도록 진행해야겠다라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용인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 반대로 시민사회 측 후보들이 사퇴를 하면서 양쪽 세력 간의 갈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민주당과의 비례공천연대 이게 결국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파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또 관측을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글쎄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기될 것이다라는 관측은 좀 너무 너무 나갔다? 그러니까 근거가 아.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저도 그런 기사들을 몇 개 네네. 봤는데 사실 파기될 것이다의 근거를 사실 잘 알 수 없는 기사들이었던 것 같고요. 뭐 상호간에 그 지금까지 연합 정치를 이어왔던 각자의 어떤 명분과 또 신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과정에서 물론 늘 쉬울 수만은 없지만 어려운 결정들의 합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상호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고 그렇습니다. 이분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이제 저희가 구독자 의견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죠. 우리 용해인 의원의 출마를 두고 사실은 감론을박이 좀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다시 이렇게 비례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물어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준비를 하셨어. 네, 사실 이제 몇몇 특히 보수 언론들에서 네. 굉장히 노골적인 비난들 혹은 원색적인 표현들을 이제 써가면서 사실관계까지 왜곡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고 그래서 오늘 앞으로 이제 기회 될 때마다 저의 입장을 설명드릴 건데 그런 의미에서 좀 시간을 네, 충분히 많이 하겠습니다. 충분히 네, 이 얘기하세요. 입장을 저희 네. 경향 TV에서 처음 얘기하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그렇다고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제가 지금 세 가지를 말씀드릴 감독입니다, 건데 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네. 건 처음이고요. 천천히 네. 하시죠. 뭐 칠판 예. 필요하시면 여기 쓰셔도 그럴까요? 됩니다. 네. 일단 하나는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함께 결단하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을 위한 현실적 제안이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병립형으로 돌아가면 향후 10년 동안 정치개혁이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말하는 국민의힘이나 뭐 혹은 심지어 일부 진보 진영의 이야기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었고 좀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당이 단 한 석이었지만 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추진하면서 연합정당이라는 것을 약속드렸잖아요. 국민들께. 그러면서 새진보연합이 독자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또 약속했던 것들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를 그냥 단순히 위성정당에서 비례 두 번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앞에 정치적 과정에서의 어떤 노력들과 성과들을 좀 너무 축소시키고 좀 부당한 평가들을 보수 언론들에서 특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셀프 공천과 관련된 표현들이 이제 언론들에서 몇몇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이 셀프 공천이라는 말은 이렇게 맹목적 비난이지 사실과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과 싶어요. 다르다. 어떤 점이 다릅니까? 왜냐하면 저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은 제가 한 게 아니라요. 당 내에 공식적인 심사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당무위원회와 대의원대회라는 의결기관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게 된 한창민 후보, 최혁진 후보 모두 같은 과정을 절차를 통해서 거쳤고요. 예. 이게 당원 당규상 그 회의 규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건을 다룰 때 의장 역할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원래 상임대표이기 때문에 의장이지만 저에 대한 안건을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서 이제 회의에 참가를 했고 이제 다른 이제
그 임시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 지위를 활용해서 저를 전략 공천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점이고. 예. 근데 잠시만요. 의원님 그 말씀은 저도 이해가 가는데 밖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용해인이 될 거 아니냐. 그런 절차를 통해서라도 가장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시거든요. 유리하냐 아니냐를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당 내에서 정말로 면접도 보고요. 그 압박 면접을 보고 사실 콘클라베 방식으로 심사단이 거의 48시간을 중간중간에 정말 잠깐 잠만 자고 굉장히 강도 깊은 그런 과정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을 하는 혹은 이런 비난을 하는 언론들이 그러면 기본소득당 내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저 말고 다른 기본소득당 사람들에게 취재라도 한번 하고 이런 기사를 내는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복수의 생각하고요. 후보들이 있었고 그 48시간 동안 똑같이 이렇게 압박 질문을 받으면서 경합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셀프 공천이라는 표현이 지적하려는 건 결국엔 그래서 당내에 실제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정된 것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비례 2번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일 텐데 맞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셀프 공천이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요. 이제 다 왔어. 이게 진짜 같아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비례를 2번 하는 것이 뭐 쉬운 일이다, 뭐 쉬운 길을 가는 거다, 혹은 뭐 욕심이다 이런 꽃가마만 타려고 하냐.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 소수 정당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들에 우리 정치나 혹은 우리 언론들이 좀 너무 가혹하거나 혹은 좀 잘 모르는 상황이지 않은가. 워낙 정치가 큰 정당들을 중심으로 굴러가다 보니까요. 더불어민주연합 내에서 새진보연합이 추천할 수 있는 후보자 수는 3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합 정치를 꾸준히 이야기하면서 새진보연합이라는 것을 구성했던 것이고 여기에는 기본소득당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뭐 기본사회를 비롯한 개혁적인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체들이 한 발씩 양보해서 기본소득당 한 석,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한 석, 그리고 시민사회 한 석 이렇게 좀 함께 추천을 하게 된 것이고요. 기본소득당 입장에서는 이 기본소득당의 단 한 석의 의석을 두고 당의 진로를 고려해서 앞으로의 기본소득당의 미래를 놓고 봤을 때 무엇이 가장 좋은 선택인가를 두고 심사단에서 굉장히 큰 고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뭐 비례를 한번 하면 지역구 가는 것이 여의도에서의 관례다라는 그렇죠.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실 진보 정당들에서도 그 관례들을 충실히 따라왔거든요. 뭐 그것을 저는 존중합니다만 사실은 소선거구 단순다수 대표제 하에서 이 진보 정당의 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재선 3선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개인의 정치인에게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당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도 4년간의 의정 활동이 4년마다 계속 유실되어 온 거예요. 그것이 사실 지금 진보 정당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판단을 저희 당에서는 한 것이고요. 당에서는 그래서 국회 경험이 없는 4년 전과 똑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재선 의원 용해인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걸고, 진보적 정권 교체 국면에 좀 더 한 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22대에서 펼쳐 나갈 것인지 이것을 결정한 것이고요. 뭐 큰 정당의 어떤 개별 정치인을 놓고 본다면 마땅한 비판이겠으나 의석 한 석 있는 아주 작은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 내려야 하는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은 저희 당에 여러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뭐 대선 후보로 출마했고 이번에 대구 수성을에 출마하는 오준호 공동대표도 계시고 저와 함께 기본소득당을 만들고 뭐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마하고 늘 함께 고민해오고 함께 활동해왔던 신지혜 대변인도 있는데요. 제가 그런 후보자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라고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들을 할 때 언론에서 제대로 된 조명도 사실은 받지 못하고 후보로 출마해서 동등한 인터뷰 기회, 동등한 토론의 기회도 갖지 못하면서 정치 활동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기본소득당의 어떤 목표, 기본소득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함께 애써온 그분들의 헌신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그냥
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이제 당적 결정을 함께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그러면 그 정치인들은 어떤 고민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인지, 왜 그 결정을 내렸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예. 그냥 용해인이 그들의 기회를 뺏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 정치인들의 어떤 헌신과 노고를 폄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들에게 조금 더 발언의 기회, 마이크를 조금 더 주시고 기본소득당이라는 정당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고 마이크가 작은 정치 세력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언론들에서 마타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장시간 얘기를 들은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궁금한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뭐냐면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정치인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어느 동네 뭐 시군구 가도 용해인 하면 누구라고 압니다. 굉장히 인기 많아요. 예. 굉장히 인기도 많을 뿐더러 인지도가 높다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언론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뭐 영등포 갑에 이렇게 민주당과 공조해서 출마를 한다는 둥 광주에 또 어디를 출마한다는 둥 뭐 지역구 출마설이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지역구에 대한 검토가 진지하게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애당초부터 아까 말씀하신 논거를 가지고 비례대표 후보를 하기로 했던 겁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역구 출마를 진지하게 검토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의지가 내부적으로도 저도 그렇고 의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지역구라기보다는 한 7, 8개 정도 지역구에 7, 8개. 네. 이제 경쟁력을 확인하는 여론조사를 돌리기도 했고요. 실제로 실무적인 과정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연합정치 구성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의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저의 고민을 깊어지게 만들었던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뭐 어떤 그게 겁니까? 이제 울산 북구 이슈였습니다. 진보당 후보로 다니려야 된 그곳이죠. 네, 그러니까 진보당 후보로 이제 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했던 그렇죠, 그 그렇죠. 지역인데요. 그 과정에서 파열음이 생겼죠. 그래서 현역 의원이 탈당을 이상원 하는 의원이죠. 일이 탈당했죠. 발생을 네.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말부터 끊임없이 연합정치, 대연합 그리고 이 연합의 승리를 주장해 왔는데 제가 그것이 저의 소임인데 이 대연합을 지키고 승리하는 게 저의 소임인데 제가 아무리 연합정치를 구성하느라 지금까지 지역구를 결정하지 않고 연합정치 구성만 했습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지역구 출마를 하겠다고 해서 또다시 이 연합정치에 뭔가 파열음이 생기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것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고민을 했고 그런 상황에 이제 비례대표 의석은 한석 추천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속에서 당에서 그 당원들이 고민해서 내린 결정이었다라는 것이고 이 경험 있는 재선 의원으로 크게 활약을 해달라라는 것이 이 기본소득당에게 있는 내부에. 단 한 석의 의석을 어떻게 가장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 당원들의 결정이었다라는 점을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마지막까지 사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끝까지 네. 고민하셨구나. 그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군요. 네. 보고 이제 특정 지역을 좀 염두에 실무적인 두고, 것까지 예. 준비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제가 뭐 비례 2번 이렇게 보수 언론들이 비난할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겠죠. 당연히 네. 예상을 하면서도 제가 좀 그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전체 연합을 지키고 당 차원에서는 또 당을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기본소득당의 결단이었다라는 점을 이게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 마지막으로 이제 나갑니다. 네네네네. 근데 새진보 연합을 나가게 된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새진보 연합을 네. 나가게 된 것은 네, 상임 대표에서 왜 물러나게 된 거는? 이제 비례대표 출마를 하려면 당적을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네. 나갔다. 네, 그래서 좀 다르게 이해했습니다. 네. 갑자기 형님이 아유, 옆에서 네,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의 결별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가 되어야 네. 되니까요.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옮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난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잘했다. 인정하는 그런 예. 분들을 많이 올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면 될 거예요. 또 들어가서도 제가 우리 또 열심히 해달라. 궁금한 게 사실 조국 혁신당이 뜨고 있습니다. 맞아. 예. 어떻게 오늘 용해인 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지금 총선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면은 상황이 용해인 의원님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분들이 쉬워 보이지만은 않거든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정말 큰 원인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또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용 의원님이 정권 심판론을 실현하기 위한 경쟁적 협력 관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쟁은 하지만 협력을 해야 된다. 하지만 협력적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요. 그래요. 네. 네.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의 총선의 구도는 어쨌든 60% 이상의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이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만 해도 사실 올해 초 설 직전까지만 해도 제3지대가 총선판을 뒤흔들 거다라는 예상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맞아요. 예. 지금은 그런 흐름들이 싹 사라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책임한 양비론으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이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로 등장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하고요. 결국에는 그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여론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 이를 중심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이고 민주개혁 진보 진영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는 것이 맞다라는 국민적 판단이 저는 모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평가 60%를 확장시키는 그런 자라기 경쟁이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라기 경쟁. 근데 아까 이제 그 정책 과제들 몇 개 들어봤는데 그 반윤 전선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선언한 거 치고는 약간 좀 이렇게 조국 혁신당보다는 수위가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또 용해인 의원이 워낙 이렇게 잘 싸우는 분이니까 맞아요. 전투력. 이제 후보가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싸울 생각이십니까? 네, 일단 뭐 이렇게 검찰 정치 대응의 부분에서는 조국 혁신당이 치고 나가는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에서 국민들께서 좀 시원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당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개혁 정책들을 합의했다라는 것이 특징으로 있는 것인데요. 뭐 거부권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 거부권이 사용되었던 개혁 법안들을 재추진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포함한 정치 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리고 뭐 인구 위기 대응부를 설치하겠다거나 아니면 한국판 IRA법, 인플레이션 감축법, 뭐 아니면 플랫폼 노동 법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저출생 위기, 뭐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좀 개혁적 내용들을 이미 이 더불어민주연합은 갖추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에 이제 여러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동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추진의 동력도 어느 정도 정치적 추진체가 강력하게 형성이 됐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들에게만 좀 집중되어서 보도가 나가는 경향이 있지만 좀 이런 경제개혁의 비전, 뭐 사회적 개혁의 비전들이 조금 더 선명하게 비교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선 개혁국회를 바라는 여러 국민 중도층과 뭐 무당층 등의 더불어민주연합이 충분히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고 저도 뭐 이 더불어민주연합의 강점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알려내고자 운동화 끈을 다시 묶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권자들이 사실 바라는 거 보면은 뭔가 대표적인 구호나 인물로 표상되는 부분들 있잖아. 선거니까 태진 뭐 이런 이제 뭐 사실 얼마 안 남았단 아.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뭐 그것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차원에서 저희가 연합정당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당으로서 의사결정을 착착 해나가면 굉장히 빠르겠죠. 네. 하지만 이제 연합정당이다 보니 일단 후보 선정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선거와 관련된 슬로건들도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조금 더 선명한 내용들과 그리고 자랑스러운 후보들을 국민들 앞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요 현안은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호주로 이제 호주 대사에 지명이 됐는데 그래서 해병대 이제 채모상병 사망 사건이 다시 한번 수사 외압 의혹과 함께 그 굉장히 상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먼 얘기가 아니고 우리 또래 얘기입니다. 뭐 저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아니, 좀 여기 두 분 또래 좀 얘기인가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형님. 우리 90년대생이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2030 사이에서는 이 어떻게 보면은 군대에 가서 헌신하다 순직한 이 상병에 대한 그런 동질감이라든가 이 동료 의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좀 폭발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좀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제가 미처 못다한 말이 있는데 마지막에 발언 기회는 주시겠죠? 아, 네,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네. 일단 이종섭 전 장관이 이제 호주로 사실상 도주를 해버린 이 사건은 대통령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그러니까 기획 도피를 교사한 저는 중대 범죄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문제가 이렇게 경하지 않다, 가볍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총리가 오늘 이제 수사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핵심 피의자를 굳이 해외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수사에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게 그냥 윤석열 정부인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심지어 이제 외국 대사로 승진까지 시켜가면서 보내준 것은 정말 좀 전무후무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특검과 관련돼서 이제 패스트트랙 기한도 이제 다가오고 있고 국정조사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대통령실에서는 야당이 특검을 남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특검이 더 많아진 이유는 윤석열 정부 특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계속해서 특검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한테 왜 특검을 많이 발의하냐라고 묻기 전에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까지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말처럼 사실 한 병사가 지닌 목숨의 무게는 지구만큼이나 무거운 것이다. 그리고 최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밝혀지고 책임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민주연합에서도 당연히 특히나 지금 국면에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용의원 하면 전투력 만렙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22대 국회 입성을 한다면 어떤 의정 활동에 좀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실 계획인지. 네, 저는 이제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의원이었고 저의 지난 4년 동안의 의정 활동과 기본소득당의 4년 동안의 활동 일관된 정치적 목표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후위기, 지역소멸, 산업재편, 기술혁신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정책적 지평 위에서 기본소득이 함께 결합해서 이 혁신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좀 그런 마스터 플랜을 기본소득당은 지난 4년 동안 연구해서 좀 가지고 있고요. 이번 총선이 끝나고 22대 국회에서는 그 마스터 플랜을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마스터 플랜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번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 특히나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정권교체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소득 대한민국으로 진보적 정권교체를 앞당기는 일에 앞으로 남은 4년의 의정활동이 저에게 주어진다면 매진할 계획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과 당원들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당연히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민 해야 하는 지민 네, 이유를 지민 비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게 정책적으로 더 잘 준비되어 있다. 정당들과 시민사회 연합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온 검찰 개혁 이상의 사회경제적인 개혁 과제들까지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 외에도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조국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의석에서도 일당 지지를 확보해서 압도적으로 비례와 지역구에서 승리를 해야 이후에 총선 이후의 모든 개혁과 그리고 대선에서의 진보적 정권교체까지도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저는 너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일당이 민주당이 진보적 정권교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고 그 민주당을 더 개혁적으로 견인해낼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해낼 것인가가 이제 총선 이후에는 중요한 관점이 되겠지만 총선까지는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연합이 지역구에서도 비례에서도 함께 크게 승리하는 것이 진보적 정권교체의 가장 중요한 또 이번 총선에서의 분기점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 하셔야 된다라는
네. 호소를 유권자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거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지민 비민. 그러니까 지민 네. 비조, 지민 비민 아직도 입에 잘 안 붙는데 알겠습니다. 네. 많이 좀 알리고 지민 다니시길. 비조보다는 지민 비민이 조금 더 입에 그래요? 잘 붙지 않나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21대 총선 아니 이제 21대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용해인 의원님 보면서 앞머리 새치가 조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셨으면 이렇게 염색 아니죠? 염색 이렇게 흰색을 깔끔하게 잘 뽑는 미용실이 있으면 저 좀 알려주세요. 귀여운 자제분 아드님은 잘 크고 계시죠? 네, 아들 이제 5월이 되면 세돌 36개월이 되는데요. 아이고, 그렇군요. 이제 네. 뭐 말도 시작하고 한창 예쁜데 요즘에 잘 못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각 주말이나 뭐 혹은 평일 저녁 밤늦게 이럴 때 보는데 네. 오랜만에 보면 말이 엄청 늘어 있어요. 그래서 총선 끝나고 나면 그래도 아들과 하루 정도는 좀 시간을 아들 하루 정도? 시간을 아우, 좀- 아들 엄마 닮아서 얼마나 말 잘하겠어요. 얼마나 잘하겠어. 출산율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출생률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치민상고 2부 이렇게 여러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확 다 갔습니다. 지금까지 용해인 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로 입후보하신 용해인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구교의 정치비상고 내일 오후 4시에도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 의원님. 네. 구독 좋아요 한번 하셔야 됩니다. 좋다. 왜냐면은 해주셔야죠. 경향TV가 네. 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직은 분들도 부족합니다. 하시나요? 당연하죠. 네. 이거 처음 오신 분들은 다 하는 겁니다. 거의 이게. 뭐 춤도 추고 가시는 분들. 당하는 것 경향TV 같은데. 구독과 네.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한 네, 번만 경향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팟빵에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